취업 한파 속에 을조차 되지 못한 채 갑의 횡포를 이겨내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바늘구멍 같은 취업을 뚫고 이렇게 구직자가 되는 여러분들인데요. 그렇다면 이 예비 노동자를 위한 법은 아직까지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네, 수많은 구직 과정에서 부당한 것을 알면서도 예비을이라서 감히 따질 힘이 없는 구직자들을 위해서 채용 문화를 바꾸기 위한 첫걸음, 인권살롱 시간 마련했습니다. 네, 오늘 인권살롱에서는요, 구직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애쓰고 계신 두 분 모셨습니다. 트러스트원 취업 컨설팅의 송진원 노무사님, 그리고 노무법인 명문의 이진화 노무사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요즘 날씨도 추운데 어떻게 보내세요? 되게 잘 지냈는데 예. 오늘 아침에 보니까 뉴스가 나왔는데요. 그 통계청 네. 자료를 이제 그 계산 방법을 다시 했더니 비정규직이 엄청 늘었다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주요 헤드라인이더라고요. 네, 헤드라인인데 신문에, 그거 보고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는 고용률이 계속 증가했다고 정부가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뉴스를 보니까 저는 사실 체감을 하고 있었거든요. 너무 어려워요. 이제 진짜요? 취업이 네. 너무 어렵고 또 정규직 일자리는 너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어제까지는 좋았는데 오늘 상당히 지금 다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고민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진아 쌤 네. 같은 경우는요? 보면은 송 쌤은 항상 이제 좀 국가적인 차원에서 네. 넓은 차원에서 거시적인 네, 차원에서. 좀 네.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항상 좀 개인적인 일들이 있어가지고 요즘에 그렇죠.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희 사무실이 지금 이전 중에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일 관련해서 결정해야 될 것도 많고 회의할 것도 많아가지고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진아 쌤은 얼굴도 잘생기셨지만 사실 오늘 그 패션이 저도 말하려고 네. 했어요. 오늘 오늘 패션이 좀 굉장히 그 약간 청남방의 네. 청바지에 갈색 수트. 네, 브라운 수트. 되게 멋있으셨습니다. 가을 남자. 청청 패션인데요. 아무나 소화하기 힘든데. 요즘 알겠습니다. 제가 좀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패션 두 쪽에. 분이 더 데뷔가 어쩐지. 되시는 것 같아요. 한 분은 블랙, 한 분은 이제 브라운. 저는 오늘, 무색, 네. 무색이죠. 네, 쥐색 정도. 지색이라고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약간 좀 취준생들의 저번 시간에 네. 저희가 다 마무리 못한 주제가 있죠. 어떤 겁니까? 소개 좀 해주시죠. 이게 지금 뜨거운 화두 중에 하나가 저성과자 관리가 2019년 7월에 이제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하고 거의 맞닿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크게 한 번에 다루기에는 너무 방대한 주제고 또 사례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네. 오늘 간단하게 실제 좀 이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네. 사례를 곁들여서 예. 이 저성과자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러면서 직장 내 괴롭힘하고는 어떤 부분에서 조금 대치가 되는지 이런 네. 부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게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기업은 워낙 성과주의가 우선이기 때문에 성과를 많이 내고 뭐 이런 직원을 더 우대를 하고 저성과자는 조금 이렇게 뭐라고 해야 교육을 재교육을 따로 시켜야 된다든지 이런 면이 사실은 현실적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더욱더 요즘 들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어떻습니까? 이 성과주의에 대해서. 네, 그 우리나라는 한 20년 전부터 성과주의가 도입이 되면서 정말 S급 인재부터 A, B, C 등급까지 항상 나누는 인사관리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요. 네. 네. 그에 따라서 저성과자라고 불리우기보다는 실제 인사팀에서 근무했을 때도 이제 C 플레이어라고 불려요. C 플레이어. C 그러니까 플레이어. 뭐 C S 플레이어. 스타 플레이어의 반대말로 불리는 거 있고 보통 회사 내에서 하위 15% 정도나 5% 정도를 관리 대상으로 보는데요. 진짜요? 네, 저성과자의 정의는 직무를 이제 수행을 해야 되는데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역량의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식, 기술, 태도. 이 지식, 기술, 태도가 본인의 이제 필요로 하는 거와 본인이 갖고 있는 거가 많이 부족해서 그 회사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따라가지 못하는 게 이제 저성과자의 정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게 문제 사항으로는 이 저성과자 관리를 하면 어쨌든 기분이 나쁘겠죠. 본인이 저성과자라는 거에 대해서 실제 인사팀에서 한 조사에 의하면 본인이 평균 이상의 성과를 내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80% 그러니까 한 90% 가까이가 예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네. 본인이 저성과자라고 하더라도 저성과자라고 인식을 못합니다. 그런데 회사 측에서 저성과자라고 이제 정의를 해버리면 거기서 기분이 상하는 거예요. 충격을 받게 네, 돼요. 충격을 네. 받고 본인이 어쨌든 소외감도 느끼고 그러면 바로 직장 내 괴롭힘하고도 연결을 돼버리는 게 있으니까 회사 측에서도 지금 관리가 좀 어려운 상황이고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도 이게 아무리 이성적인 관리라고 하더라도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지난 시간에 정말 진원 노무사님과 이진화 노무사님 간의 그 치열한 네. 약간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었잖아요. 그만큼 이 저성과자와 저성과자를 대하는 기업 그리고 이에 대해서 기업
기업의 괴롭힘 방지법 이것 사이에서 가치 충돌이 아무래도 논란거리가 되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은데요. 현재 기업의 저성과자 관리 현황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저희가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이제 푸시형 관리라고 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풀형 관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푸시형 관리의 특징은 이제 문제가 개인에게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풀형 관리의 특징은 문제가 조직에 있다라고 봅니다. 조직에. 구체적으로 푸시형 관리 같은 경우에는 경고가 23%, 임급 삭감이 2.2%, 평가 결과 공개가 0.6%, 그리고 퇴출이 3.5%, 승급 제한 19.6% 이런 식으로 시행이 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네. 일단은 개인을 조금 이제 푸시니까 밖으로 내보내는 이런 관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예. 풀형은요? 풀형 같은 경우에는 교육 프로그램 13.1%, 배치 전환 11.6%, 또 멘토 지원 같은 경우에는 17.1%거든요. 예. 그러니까 회사에서 이제 직원들을 좀 개선해주는 이런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 게 풀형 관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 뭐 경영계와 노동계 관점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현재 뭐 사회적 이슈 문제는 네. 뭐라고 보세요, 진원 쌤? 그래서 직장 내 괴롭힘이 7월 달에 이제 시행이 됐는데 그 다음에 계속 신고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예. 한 취업 포털의 이제 통계 자료에 따르면 네. 직장인의 64.3%가 나도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라고 하고요. 또 그중에 56.7%는 공황장애에 이르는 정신적인 진짜요? 충격을 받았다고 하고 또 중요한 게 30% 가까이가 이 퇴사나 인사적 불이익까지 연동했다고 어머머. 하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예. 이제 10명 중에 3명은 직장 내 괴롭힘 때문에 내가 실제 인사 고과에 안 좋게 받았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저성과자 관리하고 연계해서 인식을 자연스럽게 하는 거죠. 그러네요. 그게 이제 연계가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저성과자 관리는 위법 사항이 아니거든요. 근데 예. 직장 내 괴롭힘은 위법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회사는 잘못하면 이게 법적 위반 사항이 될 수 있고 네. 또 개인도 그냥 성과에 대한 이제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회사의 불법 행위라고 인식을 해버리기 때문에 네. 이게 첨예한 지금 문제 사항이 가장 크게 대두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진원 쌤. 추가적으로 네. 그 직장 내 괴롭힘, 이 성과 향상 조치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되는 사례가 되게 많아요. 이 직장 내 괴롭힘이 시행된 지가 지금 한 두 달 반, 네, 세 얼마 달 안 정도 됐죠. 됐는데 네. 네. 사실 저는 벌써 사건을 4건이나 했거든요. 이게 근데 사건을 하러 노동청에 가보면은 이게 굉장히 조금 회사 입장에서 그리고 개인 입장에서 좀 충격적일 수밖에 없는 게 이 사람이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이제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은 대표이사 그리고 당사자는 조사를 당연히 하죠. 네. 근데 이제 추가적으로 이게 직장 내 괴롭힘인지 봐야 되기 때문에 이 대상자 이제 신고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괴롭힌 사람들 예. 보통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을 신고를 하거든요. 그 여러분들 그리고 주변 사람들 또 이제 옆에서 직장 내 괴롭힘인 것 같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사실관계를 확인해 줄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 사람들까지 가요. 근데 이 사람들 조사하는데 이게 좀 주관적 판단이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검토를 해야 되다 보니까 한 명당 조사가 한 3-4시간씩 이루어지거든요. 거의 뭐 팀이 쑥대밭이 돼요. 그러면서 네. 이제 그 팀에서 이 직원들은 또 이런 얘기를 하죠. 이 회사 내에서 인간관계는 더 이상 필요가 없어 보인다. 대표이사도 마찬가지예요. 옆에 있는 사람도 이걸 가서 조사를 받아보니까 괜히 사람들하고 엮여가지고 또 조사받고 싶지 않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많이 생기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취업규칙을 성문화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더 이슈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취업규칙의 뭐 성과 향상 조치에 대해서 어떤 규정을 정확하게 명문화시킨다든지 네.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서 직원들 간의 어떤 문제들은 어떻게 처리를 하라든지 조금 더 이게 비인간적이어 보일 수는 있지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런 조치들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자, 그렇습니다. 저희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주제에 대한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좀 해봤고 네. 일단은 좀 오늘은 사례를 살펴보면서 사례 중심으로 얘기를 나눴으면 네. 좋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 나연 아나운서가 좀 말씀해 네. 주시죠. 네. 첫 번째 사례입니다. A 회사는 조직 개편을 단행하며 별도의 부서를 신설합니다. 그런데 업계에 따르면 이 부서에 속한 구성원들이 대부분 성과가 낮은 직원으로 이루어졌다는 전언인데요. 회사 측은 사실이 아니란 입장이지만 대주주의 요구에 의해 성과가 낮은 임직원을 퇴출시키기 위한 부서인 것으로 업계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사례를 만나봤습니다. 그러니까 저성과자들만 따로 모아서 부서를 이렇게 신설했다 이런 내용인데요.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는 거죠? 이게? 네, 이런 사례들은 사실 과거부터 꽤 있는 사례고요. 예. 저희가 이제 과거에 뭐 퇴출부서라고 얘기를 하는데 회사에서는 퇴출부서가 아니라 저성과자 관리부서라고 해가지고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비용 대비 편익이니까요. 네. 저성과자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으면은 사실 관리 비용도 많이 들고 관리점도 많아요. 그래서 그들을 한 군데 모아서 관리를 하는 거고 네. 이 관리자들이 좀 전문성이 있으면은 훨씬 관리가 잘 이루어질 수 있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회사는 좀 이런 관리를 원하고 저도 이런 관리에 있어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진원 쌤은 다른 입장이시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못하는 사람들을 모아두게 되면 서로 이제 보고 배우고 또 어떻게 보면 못하면 끌어줘야 되잖아요, 멘토가. 그렇죠.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러니까 이제 전형적인 아웃을 염두에 둔 인사 관리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유에 대한 설명도 없고 또 이제 개발에 대한 개선에 대한 여지도 없이 그냥 한 부서 몰아놓고 하는 것들은 이제 상당히 위험하다고 볼 수 있고 또 이렇게 되면은 회사 안에서 낙인이 찍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이 사람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낙인이 찍혀버리면 향후에 거의 뭐 개선의 여지를 남겨두지 않는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뭐 이런 방법은 좋지 않고 회사 내에서도 괴롭힘 방지법이라기보다는 예. 저성과자 관리에 있어서 좀 하급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진원쌤 얘기에 조금 얘기를 덧붙이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은 네네네. 회사는 일단은 공공 목적은 아니거든요. 이윤 추구입니다. 사적 기업인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비용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직원들은 이 회사에서 일을 좀 못하다가 관둘 수 있죠. 다른 회사 옮겨갈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대기업만 있는 게 아니라 중소기업도 많고요. 중소기업 중에 일부 사업주는 인생을 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업을 하는 경우들도 많아요. 네. 근데 저성과자들로 인해서 본인의 사업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든지 제대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지 않는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 안 해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자꾸 경영자 입장을 보면 계속 비용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네네. 근데 사람을 비용으로 보는 것 자체가 이미 인사 관리가 조금 저는 후진적이라고 연계가 되거든요. 네. 사실 대부분의 대기업과 우리나라 기업들이 인사 관리 자체가 인사를 휴먼 리소스라고 하거든요. HR 부서라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리소스는 쓰면 쓸수록 없어지는 자원이라고 보는 고갈이 되는 거죠. 자원. 네, 예. 그러니까 사실은 대부분의 기업들이 사람을 인건비로 계산을 하고 보기 때문에 이미 여기서부터 이제 저성과자 관리 또한 개선이 아닌 인건비를 줄이기 위한 관리를 위한 이렇게 좀 되는 부분이 좀 안타까운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직원을 소모품으로 봐서는 안 된다 이런 네, 그렇죠. 네, 얘기신 것 같은데 일단 이 저성과자 관리에 대한 공방이 오늘도 역시 뜨겁습니다. 이제 첫 번째 사례에 이어서 두 번째 사례도 교욱 씨가 네. 소개를 두 해주시죠. 번째 사례는 네. B보험사의 사례입니다. B보험사는요, 매일 아침에 화이트보드에 전체 영업사원의 성과표를 큼지막하게 게시를 했는데요. 이달부터 오랜 관행을 없앴다고 합니다. 오는 16일부터 시행되는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저촉이 될 수 있다라는 노조의 지적을 받아들인 건데요. 사측은 단지 정보를 공유하는 게 문제인가라는 입장이었지만 괴롭힘 금지법 시행 후 법 위반의 첫 사례는 안 된다는 생각에 노조와 협의 후에 취업 규칙을 개정했다라고 사례가 나와 있네요. 두 분 이 사례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십니까? 일단 저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네. 일단은 그 벽에다가 성과표를 붙여놓은 것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에는 좀 어려워 보이고요. 네. 추가적으로 저는 좀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평가 방식은 사실 한두 해 진행되어 온 게 아니라 수십 년을 맞죠, 예. 진행을 해왔거든요. 네. 70년대 보도자료라든지 과거의 영상들을 보면은 그때도 이런 평가표들이 있어요. 그때는 뭐 칠판에다가 그림을 그린다든지 아니면 스티커를 네. 붙인다든지 누구는 딸기, 누구는 배 붙이고 뭐 이렇게 해서 스티커들 본인이 원하는 것도 붙이고 맞아요, 하면서 재미도 좀 가미를 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이제 잘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딱 두각을 나타내요. 항상 잘하는 사람들이 잘하고요. 그러면은 나머지 사람들은 그 사람이 왜 잘하지? 이 사람한테 어떤 배울 점이 있지? 동기부여도 되고 그 사람들을 좀 벤치마킹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겠네요. 그런 용도로서 사용을 하는 거지 사실은 누군가한테 괴롭히거나 이러려고 붙여놓은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약간의 압박은 어쩔 수 없어요. 영업에서는 조금 필요하다라고 생각도 들고요. 공격적인 영업을 위해서 좀 고육지책으로 나왔는데 그게 상당히
효과가 있으니까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진원 쌤은요? 네, 이게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문제가 크게 없었어요. 충분히 영업사원의 동기부여의 한 방향으로 진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있었는데 직장 내 괴롭힘하고 상충이 돼요. 이 부분은 빨리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더 정확한 지침을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네. 네. 거기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하는 예시로 제3자에 대한 평가 결과 공개 그리고 성과에 대한 공개적 비난 이런 것들은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사실은 공개하는 것 자체가 뭐 그런 의미는 아니겠죠. 뭐 비난을 아니겠지만. 하거나 이런 건 예. 아니겠지만 분명히 너 왜 못했냐라고 얘기하는 입장에서 그런 이제 어떻게 푸시가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참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도 아마 그런 좀 애매모호한 사항 때문에 네. 취업 규칙을 좀 개정하지 않았나. 아. 그래서 이거를 제 생각은 잘하는 사람에 대한 베스트 프랙티스는 공유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는데요. 네. 못하는 사람까지 앞에 나와서 저번 주에 저희가 다룬 뭐 PT 하는 것처럼 못한 사람들까지도 앞에 나와서 본인이 왜 못했는지 설명해야 되냐. 뭐 그런 것들은 좀 1대1로 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근데 자꾸 저는 이 지점에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1대1로 하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비용이 너무 부족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정된 자원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예. 돈이 없다 맨날 우는 소리만 한다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보면 이제 해외 다른 나라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 뭐 R&D 비용도 적어서 R&D 비용도 늘려야 된다. 뭐 마케팅 비용도 적고 뭐 뭣도 적어서 뭣도 늘려야 된다. 투자도 늘려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계속적으로 뭘 늘리라고만 얘기를 해요. 근데 기업은 뭐 땅 파서 장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돈이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최고의 편익을 얻어야 되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우리나라의 생산성이 또 연동이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예, 생산성이 높아지면은 이 직원들한테 벌어들인 돈으로 이 직원을 또 땡겨줄 수도 있겠죠. 예, 좀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또 두 분의 치열한 공방 또 들어봤습니다. 이제 세 번째 사례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다음 번째 사례는요. 네, 한번 읽어주시죠. 공기업 수습사원으로 입사한 A씨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출근 시간보다 30분 먼저 나오라는 선임자의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선임자는 A씨에게 폭언을 했고요. A씨는 본체 용을 앞두고 업무 수행 관련 항목에서 평균 이상 점수를 받았지만 협력과 신뢰관계에서 하위 평가를 받게 됩니다. 역시 재평가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고요. A씨는 본채용을 거절당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인가 아니면 합법적인 성과 평가에 따른 결과일까라는 사례를 만나보셨습니다. 네, 이번 사례에 대해서 또 두 분의 생각이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사례는? 네.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알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좀 정보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없으니까. 예전에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런 과거의 사례가 있었죠. 여배우들 사건인데 나이 많은 여배우가 좀 나이가 많다고 하면 좀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선배 여배우가 후배 여배우한테 욕설을 했던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 그 선배 여배우를 욕을 했는데 나중에 사건의 전말을 알고 보니까 욕먹을 만했네 하면서 비난의 화살이 옮겨졌었거든요. 이게 갯벌에서 있었던 일이죠. 아 그렇죠. 예, 바닷가 어딘가 근처에서 언니 저 마음에 안 들죠, 이거. 있었던 사건인데 네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사건의 전말을 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 30분 굳이 일찍 나오라고 했을까에 대해서부터 한번 퀘스천을 가져가 보면은 둘 사이에 무언가 계속적 문제가 있었을 것 같고요. 여기는 공기업이에요. 네. 작은 회사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선임자가 이런 평가 30분 일찍 나오지 않았다라고 해서 하위 평가를 받지는 않았을 거예요. 예, 프로세스가 분명히 있었을 테니까요. 네. 다만 이 폭언을 한 부분은 당연히 사과해야죠.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이 단편적인 면만 보고는 네, 알 수 전체적인 없다. 상황을 알 수 없으니까 네네네. 좀 고려를 네. 해야 된다 네네, 이런 그렇죠. 말씀이셨습니다. 네네. 진원 쌤은요? 네, 저는 간단하게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봐요. 일단은 폭언을 하면 안 돼. 폭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업무 일관성이 떨어져 보이고 상급자의 지위를 이용을 했으며 네. 동시에 본인이 회사 생활하는 데 있어서 불쾌함을 줬잖아요. 그래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뭐 출근 시간을 30분 먼저 오라고 했는데 그것도 업무 유관성을 봐야 됩니다. 유관성이 없이 오라고 했으면 역시나 이제 좀 사유가 이제 침작될 수도 있겠고요. 하지만
30분 먼저 오라는 것도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가능한 사항입니다. 연장 수당을 준다든지 추가적으로 더 요청을 할 수 있는 사항인데 거부도 물론 할 수 있고요. 네. 하지만 뭐 그런 건 업무 유관성을 보여지지만 폭언을 했다는 것 자체는 분명히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다음 사례 한번 또 이어서 바로 만나볼게요. 네. 이번 사례는 국내 굴지의 반도체 회사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DC가요, 상급자와의 면담에서 희망퇴직을 종용받았습니다. 희망퇴직을 거부했더니 연말 종합인사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았고요. 회사는 DC를 비롯해서 일명 저성과자에게 2개월간 업무 내용과 무관한 성과 향상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합니다. DC는 명상과 인생 2막, 동물원 방문 등의 프로그램을 소화했다고 하고요. 이 DC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로 구제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사례였습니다. 네. 일단 희망퇴직을 거부했더니 이 업무상 무관한 성과 향상 프로그램을 이수했다라는 사례였는데요. 이 프로그램 이수한 것 자체가 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이 여부였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 자체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예, 최하위 평가를 준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희망퇴직 대상자라고 하면은 이미 인사평가에서 기존에도 하위 평가를 받았을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회사는 직원을 평가를 할 때, 특히 희망퇴직자를 선정을 할 때는 네. 과거와 현재의 가치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의 미래 가치도 보거든요. 이 사람이 지금 현재 업무는 잘하지만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가, 이 사람이 관리자로서 능력이 충분한가, 이런 네. 부분들도 충분히 고려가 돼요. 미래 가치까지 고려를 했을 때 이 사람의 그 평가 점수가 낮다라고 생각하면 희망퇴직 대상자가 되는 거고요. 예. 근데 이제 희망퇴직 대상자에 대해 선정이 됐는데 성과 향상 프로그램인데 반도체 회사에서 동물원을 보냈다. 요거는 조금 담당자의 실수 같아요. 이게 어디선가 외국 프로그램을 가져왔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너무 신중하지 못했던 것 요거 같아요. 반도체 회사 평판도 있는데 동물원보다는 다른 뭐 공장 견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요. 훨씬 나아 보였을 근데 왜 동물원을 거예요. 보냈을까요? 그러니까요. 이게 제가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담당자의 실수가 신중하지 아닐까. 못한 거죠. 뭔가 유럽의 그 성과 향상 프로그램 중에 명상도 하고 그 사람의 삶을 좀 돌아보고 그러면서 이제 재충전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 건 제가 알고 있어요. 네. 근데 그러게요. 지금 네. 우리나라의 정서와 조금 맞지 않는 제도를 끌어온 것이 아닌가 이런 좀 의심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네. 진원 진원- 쌤은요. 저도 이거는 완전 동의합니다. 이거는 이제 회사 측에서 저성과자 관리의 결과단에서 잘못한 좀 연계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동의한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짧게 얘기해 주셨고요. 마지막 사례가 남아 있습니다. 네, 나연 마지막 사례 씨가 네, 함께 해주시죠. 만나보시죠. 기술 사무직 근로자들이 회사 입장에 반하는 기술 사무직 근로자들만 따로 분류해서 저성과자 역량 평가 프로그램을 모 회사가 실시를 하고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문제는 대상자가 된 기술 사무직 근로자들 중 누구도 선정 기준이나 과정, 이유를 알지 못하는 실정이라는 점인데요. PIP 운영과 관련해서 수차례 HR 담당의 정책과 기준에 대해 물어도 무대응으로 일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과정에서 일부 기술 사무직 근로자들은 PIP 이수와 명예퇴직 중 한 가지 선택을 종용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논란의 여지가 있는 사례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두 분 어떻게 진원 쌤부터 좀 얘기해 일단 주시죠. 저부터 네.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사례들은 사실 과거부터 여러 회사들에서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사례고 네, 노조들이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례들이 사실 굉장히 많아요. 많겠죠. 네, 지금 보면은 노조원들을 저성과자로 편입을 시켰고 그 사람들을 따로 관리한다. 네. 이거 왠지 좀 부당 노동 행위의 냄새가 솔솔 나거든요. 그렇죠. 예, 기존에 무슨 우리 뭐 자동차 회사라든지 철강 회사라든지 중공업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에서 이런 상황들을 계속적으로 좀 만들어 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소송들도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보다는 부당 노동 행위에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요. 직장 내 괴롭힘보다 부당 노동 행위가 벌칙이 훨씬 무겁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부당 노동 행위로 보는 게 조금 더 진원 쌤. 가깝지 않을까. 네, 어떻게 네, 보세요? 일단은 지금 사유를 명확하게 설명해주면 저성과자 관리로 볼 수 있고 네. 사유를 설명 안 해주고 비합리적으로 지금 무대응을 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 부당노동 행위 또는 개인으로 했을 때는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가 이제 헛갈리실 건데 지금 사례를 통해 우리가 이제 배운 것은
이 저성과자 관리는 결국 업무와 연계한 합리성에 기반을 두고 있고요. 네. 그다음 저성과자 관리, 이제 직장 내 괴롭힘 같은 경우는 감정, 뭔가 이제 비판이 아닌 비난 이런 이제 비합리적인 거에 염두를 두고 있거든요. 예. 그런 거로 봤을 때는 지금 이게 왜 여기 들어갔는지 설명을 못 해주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확실히 저성과자 관리 중에서도 분명히 직장 내 괴롭힘 또는 부당 노동 행위로 볼 수 있는 사안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총 4가지 사례 만나보셨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저성과자 관리 실태와 또 직장 내 괴롭힘 이 사이의 가치 충돌에 대해서 한마디씩 해주신다면 어떻게 해주시고 싶으신가요? 내용이 굉장히 많이 네. 남아 있는데 저희가 시간이 항상 문제예요. 그래서 좀 집약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원쌤부터. 네. 일단 우리나라는 해고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해고 네. OECD 조사에 따르면 해고 이제 가능한 지수가 2.37인데요. 네. 이게 이제 다른 미국은 0점 몇이고 다른 이제 미국의 주요 유연한 노동 환경도 1점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가 2점 이상 된다는 것은 정말 해고에 대한 비용도 높고 절차가 매우 많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해고에 대한 건 열어줘야 된다고 봐요. 일을 안 하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치거나 이런 분들은 뭐 한 10% 미만 아니 5% 미만 중에서도 엄선을 해서 해고가 가능하게끔 해야 기업들도 저성과자 관리가 아까 동물원 보낸다든지 이런 게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보상은 명확하게 해주고 그에 따른 방출 관리도 명확하게 해야 기업들이 조금 더 순환이 되고 오히려 근로자들도 명확하게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진화쌤. 진화쌤도요. 네, 저는 이번 방송을 준비하면서 역지사지라는 단어가 계속적으로 생각이 났어요. 네. 주셨어요. 서로가 좀 이해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회사는 근로자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생각해줘야 될 거고요. 근로자 측에서도 반드시 회사를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회사는 나한테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나의 상사는 나에게 어떤 역할을 원하고 있을까에 대해서 한 번쯤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단순히 본인이 해야 할 일뿐만이 아니라 미래의 본인한테 닥쳐올 일들도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을 서로 생각을 하다 보면 분명히 상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취준생들의 인권을 지키고 알 권리를 지켜주는 인권살롱 함께해 주신 트러스트원 취업 컨설팅의 송진원 노무사님 그리고 노무법인 명문의 이진아 노무사님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